반전 가능성은 차치하고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 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6억 채에 가까운 건물이 비어 있다는 것이고 네. 그중에 주택용,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주택이 지금 1억 채 가까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숨어 있는, 그러니까 네. 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너무 많고.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 우리 경제도 좀 회복될까 이렇게 기대한 적도 있었는데 리오프닝 효과도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우리하고 관계도 좀 더 멀어지면서 디커플링 효과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경제 회복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30여 년 동안 중국의 모습을 현지에서 모니터링 해오신 중국 정치 경제 전문가 이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5%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전망보다는 좀 괜찮게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 뭐 이거밖에 안 되냐, 아직도 성장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봐야 될지조차도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리오프닝 효과가 좀 있었던 겁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주류인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춘절이 있어가지고요, GDP 성장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4%보다도 높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주도적인데, 저는 사실 조금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세금이 이제 들어온 것을 보면요, 사실은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만일 이것이 진정으로 경기 진작이 지금 호조를 보이기 시작한 거라면 세금이 들어오는 그것도 같이 증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좀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다면 중국 경제에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볼 때 경제 전망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웬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IMF가 발표할 때마다 계속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쨌든 중국 경제 회복도 좀 뜨뜻미지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관계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겠죠? 그런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 관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된다든가 이런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로 중국 특수 덕분에 그동안 많은 것을 좀 누려왔잖아요. 성장률도 어쨌든 중국 특수가 없었으면 좀 낮았을 것 같은데 훨씬 그보다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고요. 중국이란 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수출 시장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향, 디커플링 되는 방향에 반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땐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반전 가능성은 차치하고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 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놓치기 좀 아직은 아까운 시장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제품군을 크게 한번 산업 가치 사슬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에 가까운 부분하고 중간 부품에 가까운 부분하고 최종 제품에 가까운 쪽을 생각해 보면 이 최종 제품에 가까운 쪽은 이미 이제 중국 자국 상품들이 차지를 했고요. 그 원료에 해당되는 그 원자재 같은 거는 우리가 그런 자원이 없죠. 그런가 하면 기술 같은 경우도 고도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간재 이 부분에 현재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많았던 건데요. 이 중간재 부분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중국 자국 기업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중국이 어쨌든 최근에 내수 시장으로 어떻게든 돌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온통 중간재만 수출하는 상황. 근데 미국은 애플의 아이폰도 잘 팔고 있고 테슬라도 잘 팔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내수 시장을 잘 공략했다 이런 상품들이 좀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아이폰을 잘하고 있고 또 테슬라도 지금 잘 팔고 있죠. 그러나 그 두 기업 외에 미국 제품이나 미국 기업이 굉장히 그 활약을 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국에서 수혜를 입는 나라라고 하면 제가 볼 땐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아는 완제품이나 그런 기업 이름은 잘 안 들리지만
사실은 중국 산업 전반, 아까 말씀드린 그 중간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독일이 차지하고 있죠. 아니 독일은 어떻게 무슨 재주로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을 확대했던 건가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면서 그 껍데기는 중국산이 돼 핵심 기술은 독일 기술이 들어가도록 그런 그 산업 가치 사슬에서의 서로 보완 관계를 전략적으로 가져간 거죠. 네. 자, 중국이 지금 내수 외치기 시작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변화를 지금 모색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더 불리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그렇다고 봐야 되죠. 왜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내수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중국 기업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제품이 고가의 그 고급 제품 위주라기보다는 대중 제품인 중저가 제품 위주로 시장 구조가 개편돼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제품에 비해서 우리 한국 제품들은 가격은 좀 비싸지만 품질이 훨씬 좋은 이런 쪽에 포지셔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비중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죠. 오히려. 네. 그래서 이 최종 제품에서도 우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중간 제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자국 기업에 의해서 대체되는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그러니 매우 어렵죠. 자,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좀 경제 구조가 좀 어떻게 되고 가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내수 외치면서 내수는 진짜 살아나고 있는 건지 중국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 전략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국가의 명호를 건다고 할까요? 이 정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 정부는 별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특히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거의 괴멸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제로 코로나 정책 진짜 전 세계 어디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정책이었죠? 예, 어느 도시를 가나 그 골목길에 있던 음식점이라든가 유통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수가 지금 그 마구 옛날보다 커진다기보다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괴멸됐던 상태가 회복되는 정도. 그것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중국의 중간재 판 게 예. 보통 중국이 수출하는데 요기 필요한 중간재가 팔아서 네네. 우리가 그동안 어쨌든 중국이라는 버스에 올라타 있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내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전략을 네. 바꾸거나 뭔가 네. 우리도 여기서 좀 새로운 어떤 성장의 기회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몇 번에 걸쳐서 바로 이런 그 공급망 사슬을 서로 한번 맞춰보자. 이런 오퍼를 던졌다고 봅니다. 물론 그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런 무역전쟁이라든가 격돌에 있어서 한국이 지금보다는 훨씬 중국적으로 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그런 제시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자국의 그 공급망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부터 한국처럼 만일에 미중이 격돌하다든가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국가의 기술은 배제해야 되죠.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최근에 유럽 국가하고 중국이 이렇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면 예. 유럽은 믿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유럽도 미국의 동맹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은 네. 아무리 미국하고 친해도 독일이 짐 싸가지고 태평양까지 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참여한다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일 것이고 그러나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유럽이 중국의 시장 그걸 갖고 싶죠. 그러니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디커플링 되고 중국 예. 시장하고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하고 다르게 좀 벽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맞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저는 세 개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국을 분리해내고 있으니 분리돼가는 중국 그리고 중국 편에 서 있는 나라들 러시아 같이 뭐 이란, 북한 다 미국에게 제재당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럼 이쪽이 할 수 없이 외로운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고 또 이들을 분리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들은 당연히 이쪽 시장과는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시장에 자유롭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군이 생기죠. 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 남미 국가들 이런 데는 중국하고 싸울 일도 없고 미국하고 싸울 일도 없으니까 이들 국가들은 양쪽 시장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돼서 국제 경쟁력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한편에 서 있을수록 시장이 그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고 따라서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시장이 그러면 세계로 재편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그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걸 타개할 방법이나 아니면 뭐 대책 같은 건 없나요? 그럼? 그것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조차가 사실 좀 의문입니다. 공급망 분리가 되고 경제 분리가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인가? 우리가 국가 비전으로서 그것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불분명하죠. 네. 그리고 그랬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좋은데 그랬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중지를 모은 것인가? 또 그랬다면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따른 국가 전략이 결정되면 기업 전략이 결정되면 우리 같은 개인의 전략도 만들어질 텐데 지금은 대부분이 지금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것이 주로 투자였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의 투자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네. 얘기도 되게 많던데 중국 경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모습도 있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이 투자 마인드를 많이 잃었고 그런데 정부도 투자 여력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중국 경제 구조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 어떤 한계점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을 수 있는 건 내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수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이냐. 지금 사실 뾰족한 방법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정부가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 민간 기업에게 다시 역시 민간 기업의 활력밖에 없다. 창의력을 보여다오. 우리는 혁신이 필요해. 이런 메시지를 한편으로 막 던지고 있고 또 그동안 뚱했던 외국 기업들한테 역시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 외국 기업의 기술과 자본 그들의 능력을 좀 빌려와야 돼. 외국 기업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국 기업하고 똑같은 대접을 하겠어요. 어서 와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고요. 아직 발휘되지 않은 정책 중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농촌 경제입니다. 네. 저는 이 농촌 경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중국에서 큰 정책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농촌의 소득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최첨단을 가려면은 뭔가 어려움이 많은데 농촌 경제를 좀 좋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정도 기술, 그 정도 자본, 이건 우리 중국도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중국 농가 소득이 굉장히 낮은데 이걸 더블로 만들 수 있으면 중국은 단숨에 GDP가 미국을 넘어섭니다. 네. 뭐 가능하다면. 예, 가능하다면. 네. 예, 그래서 이쪽에서도 지금 물밑에 많은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로 항상 중국 경제에서 거론이 되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예, 예. 부동산은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간 겁니까? 부동산은 지금 최근에 와서 약간 반전을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실제로 부동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실사를 했습니다. 중국 전국을. 그래서 거기 투입된 인력이 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인력을 투자해서 실제로 하나하나 조사를 했는데 지금 거의 6억 채에 가까운 건물이 비어 있다는 것이고 네. 그중에 주택용,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주택이 지금 1억 채 가까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럼 더 부동산을 지어야 오르냐. 이거는 눈에 보듯 뻔하게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고 특히 중국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걱정해 온 것이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다.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중국 국가 자체가 존립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에 예전처럼 막 투자를 하고 인프라를 올리고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규모가 줄어들고 비중이 감소할 겁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진다면 네. 중국 경제 전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까요? 그래서 이번 금년에 그 새로 총리가 된 리창 총리가 다들 그 이번 GDP를 굉장히 높게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때 5% 정도?
좌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지난해에 뭐 3점 몇 프로밖에 못했고 기저 효과만 따져도 6, 7%는 나올 텐데 5%라니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냥 공으로 가겠다는 거냐. 그랬을 때 리창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죠. 5% 내외도 쉬운 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리창 총리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숨어 있는, 그러니까 네. 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너무 많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이제 더 이상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표출되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환경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중국 경제 위기론이 뭐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이번에 다시 이제, 예. 간혹가다 이제 위기론 얘기들이 예. 나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에 위험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해서 너는 친중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위기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 요인들이 지금 모두 드러난 상태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극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정말 초유의 관심사죠. 네.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데, 만일에 중국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당분간 탄탄대로가 나올 것이고, 여기서 헤쳐나가질 못한다면 상당 기간 동안 고전할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궁금한 게, 예. 사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아마 자본주의 국가였으면 벌써 10번은 망했을 것 같은데, 예. 안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가 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공산당 정부가 저렇게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설마 망하겠느냐? 예. 이런 또 이제 반대쪽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정부의 힘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국의 국유기업, 그러니까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경제 규모가 중국 전체 규모 중에 한 20% 조금 넘는 수준 정도고요. 그건 사실 우리나라의 80년대에도 정부 투자기관이라든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경제 규모가 그거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힘이 있어서 유지됐다기보다는 저는 중국 정부의 전략의 힘, 그리고 공산당의 인포멀한 비정규적인 통제의 힘, 이런 것들이 더 컸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시진핑 3년임 한 이 정부에 있어서는 과연 지금까지처럼 잘 움직일까? 전문 관료 그룹인 리커창, 그러니까 이 공청단 그룹이 지금 빠져나갔고, 그다음 비즈니스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던 상하이방이 나가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시진핑 그룹 사람들만의 힘으로 그게 될 것인가? 큰 퀘스천 마크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중국이라는 곳이 이제 그동안의 성장 동력을 제공해줬던 건 분명한데, 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됩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정책 이전에 중국에 대한 우리 전략이, 국가 전략이 좀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이 하려고 해도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각을 세운다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한국과 같이 경제 협력을 하겠으며, 그다음 만일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경제 분리를 하려고 할 때 만일 한국이 중국 편에 쓴다면 그건 훨씬 더 많은 페이버를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큰 전제 조건이 해결될 수 있어야 그다음 경제 전략이라는 것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남쪽 해안 영역에 아주 물샐 틈 없는 방위망과 리더망을 갖춰놨는데요. 그 도달거리가 대체로 이제 400km 정도 되고요. 타이완을 완전히 둘러싸는 영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홈그라운드 안에서 미국과 싸운다면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타이완을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여지는 벌 수 있다. 그럼 나가서 싸우겠다가 한 80% 가까이 올라왔어요.